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OSI 7계층에 따른 각 계층의 역할이 맨 위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정의하고 이건 아니지.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어떠한 서비스들을 주고받을 것인지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주고받을 것이고 그 컨텐츠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포매팅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컨텐츠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RDP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터미널에서 이런 텍스트 터미널에서 RDP 서비스 접속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왜? 얘는 텍스트만 주고받을 수 있는 터미널인데 RDP는 그래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트를 쳐가지고는 RDP 서비스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어떤 그 컨텐츠의 형식이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 터미널이 주고받을 수 있는 컨텐츠의 형식과 저쪽 RDP 서비스가 줄 수 있는 컨텐츠의 형식이 포맷이 다르지. 또 당연히 어떤 그런 컨텐츠를 요청하는 메시지도 달라질 거고, 그죠? 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메시지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실제 주고받을 어떤 컨텐츠 메시지들을 표현하는 방식, 부어 방식이죠. 뭐 예를 들면 글자 같으면 보통은 뭐 UTF 코드라고 하는 유니코드를 쓰겠죠. 또 이미지라면 많은 경우에 이제 뭐 .jpg라고 하는 JPEG 파일 들어봤나요? JPEG 파일.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된 사진 파일의 확장자가 JPG죠. 본 적이 있어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확장자가. 아마 또 다른 확장자를 쓰죠. 예.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JPG.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에서 뭐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어떤 창을 캡처를 하면 그 저장될 때의 그 저장 포맷이 뭔지 알아요? JPG가 아니고 많은 경우 PNG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 파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표현 형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또 사운드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 노래 음악 파일. 뭐 요즘은 대부분 스트리밍으로 듣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 했을 때 그 저장되는 파일의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확장자가 MP3가 많죠. 요즘은 MP3 말고 좀 고음질로 손실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고음질의 사운드 음악 파일로 저장을 하기도 하죠. FLAC라고 해서 플렉이라고 하는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형식을 가지는 그런 형식들의 그 포맷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압축을 하거나 또 암호화를 하거나 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다 프레젠테이션의 역할이죠. 그 애플리케이션이 주고받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 줄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션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교통 정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금 아까 했던 것들 중에 다시 좀 할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RDP도 접속을 해봤고요. SSH도 접속을 해봤고, 뭐 텔넷도 접속을 해봤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VM에 접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VM은 똑같은 VM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RDP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텔넷 서비스 받기도 하고, CQSL 서비스 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서비스라는 거는 과연 그 실체가 뭘까요? 저 VM에서 그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각각의 서비스를 해준다 했을 때 그 서비스의 실체는 뭘까? VM에 그 안에 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해주나요? 그건 아니겠죠. 저 서비스를 접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했죠.
결국은 그거는 뭐예요? 명령을 실행한다. 여러분들이 명령을 실행하면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프로그램이 그 결과가 나오려면 결국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격 접속을 했다. 그래서 상대방 컴퓨터에 화면이 나왔다. 그 얘기는 내 컴퓨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대방 컴퓨터 화면이 나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나타나요? 아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RDP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실행한 프로그램은 뭐였어요? 원격 데스크탑 접속을 위해서는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 또는 MSTS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나만 뭔가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편에 그 대형대는 뭐가 있겠어? 서비스를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서비스를 나한테 던져줘야 그게 내 컴퓨터의 화면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쪽에 대응되는 게. 이쪽에 이런 게 있다면 이쪽에 이런 게 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아파치라 그랬죠. 그죠? 웹 서비스 같으면 이쪽에 애플리케이션을 커버하는 이런 브라우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컨텐츠를 건네주는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웹일 수도 있겠고요. 웹일 수도 있겠고 RDP, 뭐 시큐어 쉘, 텔넷 이런 것들을 전부 이 VM에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각각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 컴퓨터에 접속한다고 여기에 그냥 알아서 접속할 수 있나요? 안 되고 그들을 구분해서 이 서비스로 그걸 연결시켜 줄 건지 이 서비스로 연결해 줄 건지 이 서비스로 연결해 줄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스포트다. 그러면 그 트랜스포트에서는 그들을 각각 구분해 준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각각 구분한 거별로 이제 연결 서비스를 진행해 준다. 마치 뭐하고도 같으냐? 여러분들이 보통 뭐 어떤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ARS가 나오면서 뭐는 1번, 뭐는 0번, 뭐는 몇 번, 뭐는 몇 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상담원 연결이냐, 아니면 뭐 처리 결과 확인이냐, 또는 처리 현황 조회냐, 뭐 등등 서비스에 따라서 누르는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서버에 접속을 하더라도, 그 VM에 접속을 하더라도,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것들을 뭘로 구분한다 그러냐, 이제 포트 번호라는 걸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 같으면 80번, 뭐 시큐어 쉘 같으면 22번, 텔넷 같으면 23번, RDP는 몇 번이었나요? 3389번이라 했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여기서 요청을 할 때, 상대방으로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할 번호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 전달이 돼서 여기서 그 번호를 보고서 어떤 서비스로 연결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해 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애플리케이션한테, 어떤 애플리케이션한테 그 이쪽에서 온 정보를, 즉 메시지를 넘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마치 ARS의 번호 선택하는 거나 비슷하다. 또는 푸드코트에 가면 중식, 한식, 뭐 양식, 분식 코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종류의 음식을 결정한다는 건 그 포트 번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세션 빼고는 거의 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계층이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뭐 1계층은 물리계층, 2계층은 뭐 데이터 링크 계층, 이거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HTTP 서비스를 위해서
저기 뒤에 사례를 해봤죠. 25페이지에 요 HTTP 송수신 메시지 사례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VM에서 서버로 했는데 서버 이름이 www.dt24.net이라는 서버였고요. 여기에 이제 웹 서비스로 접속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80번 포트입니다. 80번. 그래서 원래 텔넷은 23번 포트를 씁니다만 디폴트로는 이렇게 80번으로 지정을 여기다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텔넷 서비스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 웹 서비스로 접속이 돼요. 여기에 웹 서비스는 아파치입니다. 아파치라는 소프트웨어, 아파치라는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텔넷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클라이언트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아니고 뭐 크롬 같은 브라우저가 아니고 그냥 텔넷이라는 아주 단순한 터미널 소프트웨어예요. 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브라우저 대신에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메시지들을 입력을 해보고 저쪽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들을 한번 받아보고 텍스트로 보겠다는 거예요. 텍스트 터미널에서. 그래서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에서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우선 사전에 연결을 하죠. 이 부분이 사실은 세션의 역할이에요. 내가 상대방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과의 어떤 연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연결을 만들고 그래서 막 작업을 하고 나서 한참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아마 그 텔넷 접속이 끊어지고 다시 프롬프트로 돌아오는 걸 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Connection closed by foreign host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foreign이라는 건 이제 이 컴퓨터 입장에서 foreign, 즉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서 커넥션이 종료됐다 하는 뜻이 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니까, 즉 상대방한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상대방이 너 나한테 뭐 요청할 거 없지? 끊을게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료가 된 거죠. 여기도 이게 세션의 역할이에요. 세션을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세션이 종료가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세션 계층의 역할이다. 그래서 컨텐츠들을 교환하려면 일단 뭐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컨텐츠 교환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연결을 종료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세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일단 그래서 세션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동 관점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의 관점에서만 볼게요. 웹 서비스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VM에서 웹 서버로 뭘 요청하는 거 아니 이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해요.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의 소프트웨어, 아파치 소프트웨어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아 이런 걸 요청했구나 하고서 거기에 대응되는 HTTP 레스폰스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레스폰스 메시지가 결국은 여기서 요청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컨텐츠, 대응되는 컨텐츠. 이게 이제 HTTP 레스폰스 메시지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입력을 했다면, 그래서 이쪽으로 보냈다면, 이제 이 서버에서는 이 파트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낸 건 뭘 보냈냐 하면 이거를 원한 거예요. 여기에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tcinfo.net //protocol/protocols.html 이 내용을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텔넷으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브라우저에서 대신할 뿐이다. 이렇게 나왔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요청해서 받은 내용과 그 다음에 이 텔넷 접속을 해서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뭐하고도 같으냐? 결국은 지금 www.dt4.net에 대해서 80번 포트로 텔넷 접속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파트가 이 파트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접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클래스 밑에 프로토콜 밑에 HTML 이건데 이제 HTTP의 버전을 몇 버전으로 할 거냐? 1.1 버전으로 한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는 호스트는 다시 한번 www.dt4.net임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접속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뭘 요청했느냐? 이런 거를 요청을 했다 하는 거예요. get이라는 게 뭐예요? get, 가진다 하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져오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뭐 조금 더 세분을 해보자면 뭐 이런 것들로 세분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메시지 중에서 실제 데이터는 없다. 이 블랭크거든요. 이게 그냥 엔터 치란 얘기예요. 엔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이 부분은 메시지의 그냥 헤더 부분이다. 그래서 헤더라는 건 실제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에 대한 이것은 어떤 메시지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가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헤더.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에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괄호친 건 실제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빈라인임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이고요. 그냥 엔터를 쳐서 그냥 빈라인을 둔다는 뜻이고, 그 안에 실제 요청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요청 메시지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컨텐츠를 요청할 때, 즉 get의 경우에는 get의 경우에는 실제 컨텐츠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할 때 뭐 컨텐츠를 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텐츠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컨텐츠는 없어요. 컨텐츠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보통 포스트를 할 때, 포스트라는 건 이제 글을 올리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서 글 작성해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떤 요청이 들어가냐면 포스트 요청이 들어갑니다. 포스트 요청은 내가 이제 데이터를 너한테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때는 그 올릴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기 이제 이 부분에 내가 그 업로드할 그런 데이터, 뭐 예를 들면 게시판 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쪽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죠. 레스폰스가 왔습니다. 어떤 레스폰스가 왔느냐? 이 레스폰스도 다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메시지 헤더 부분과 그 다음 메시지 데이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를 우리가 레스폰스 메시지라 합니다. 메시지가 헤더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데이터는 실제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이것이고요. 즉 protocols.html 파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다음에 이 헤더 부분은 이 데이터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는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헤더라고 부른다. 헤더라는 뜻이, 헤드가 뭐예요? 머리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본체 앞에 오는 부가적인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봅시다. 첫 번째가 HTTP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청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결과 상태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HTTP 1.1 프로토콜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200번이라는 코드를 내가 알려줄게. 200번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요청이 성공적으로 접수해서 그 결과가 실행이 됐다 하는 뜻이에요. OK라고 나오는 게 그 뜻이죠. 200이 코드로서는 이제 너희 요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어서 처리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헤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요청한 시각이죠. 이거 아마 지난주에 실습한 시각이 될 거고요. 이건 GMT 기준이기 때문에 GMT는
우리나라 시간보다 9시간 느리죠. 이거는 여러분들 걸 진짜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들 실습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쪽 아까 봤던 접속한 서버, 이 서버에 실행되고 있는 그 아파치 서비스 프로그램의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OS가 오라클 리눅스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let's modify는 뭐냐면 네가 요청한 이 파일이 최종 수정일이 언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거 보면 거기 뭐 최종 수정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일에 대한 뭐 지문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태그 값은 이 파일의 데이터 내용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파일의 속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고유의 값이라서 어떤 파일의 변형이 오면 그 값이 달라져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보통 브라우저에서 특히 그런데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이런 컨텐츠를 요청을 하면, 자 지금 요청을 했고요. 내가 한 1시간 뒤에 다시 요청을 해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은 컨텐츠는 어디에 들어있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브라우저 창에 나타난 저 파일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서버에서부터 받아서 내 컴퓨터에 있겠죠? 어딘가에? 보통은 그 크롬 브라우저라면 크롬에 어딘가에 그 밑에 그 임시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캐시라고 하는데 저장이 되어 있죠.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제 1시간 뒤에 다시 똑같은 URL 요청을 했을 때 브라우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이걸 내가 캐시에 갖고 있으니까 그 캐시에 있는 이 태그 값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요청을 받을 때 이 태그 값이 오면 그 요청된 파일의 이 태그 값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같다. 그러면 같은 파일이니까 요청을 했더라도 다시 주지 않아요. 굳이 안 줘도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말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의 내용이 길면 그걸 다시 보내는 건 낭비잖아요. 근데 네가 갖고 있는데 왜? 네 거 써. 그냥 그런 메시지만 딸랑 보내줘요. 그게 뭐냐면 not modified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 없어. 그냥 네 캐시 그냥 다시 보여줘. 그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서버에서 뭔가 그 파일의 내용이 수정이 됐다. 그러면 이 태그 값이 이 캐시에서 갖고 있는 것과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캐시로 갖고 있던 이 태그 값을 서버에 전송을 했는데 서버에서 요청한 그 이 태그 값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그 값 보니까 달라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건 옛날 거네. 새 버전 줘야지. 그리고 새 버전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사이트의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면 사실 그렇게 표시가 되긴 하지만 화면에 표시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받아온 게 아니고 그냥 캐시에 있던 게 다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똑같은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 탭을 하나 더 열어서 그래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서버에서 받아온 게 아니라니까. 서버한테 요청을 했지만 내가 보낸 이 태그 값과 서버에 보낸 이 태그 값이 같으면 서버에서는 그냥 not modified 네 거 써. 그것만 보내줬고 그럼 나는 그냥 캐시에 있던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서버에서 뭔가 이 파일에 변형을 줬다면 이 태그가 달라졌을 테니까 아마 서버는 그걸 보내줄 거고 그게 여기 나타나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받다가 도중에 뭐 새로 고침 같은 거 누르는 경우 있죠. 그죠? 새로 고침 누르면 내가 받다가도 다시 고칠 텐데 그러면 그 다시 받아오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올 건지 아니면 받던 중간부터 계속 이어받을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어받기를 할 때 뭐 단위로 이어받기를 할 거냐 이게 뭐 accept range의 태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한 바이트 단위로 여기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 바이트부터 받을 수 있다. 다시 새로 고침했을 때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컨텐츠의 길이, 즉 이 파일의 길이죠. 파일의 길이는 512바이트다. 뭐 컨텐츠의 타입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컨텐츠의 유형을 나타내는 거죠. 텍스트 HTML 파일이다. 일반 그 텍스트 파일이다. 그 다음에
이 파일에 저장된 텍스트들은 어떤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냐? UTF-8이라고 하는 문자들을 어떤 인코딩해서 이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부호 체계. 그러니까 뭐 이 UTF-8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코드다. 유니코드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인 거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내가 보내는 그 그러니까 사실은 보낸다는 게 실체가 다 이진수들이잖아요. 그죠? 그 이진수들을 뭘로 내가 인식을 할 거냐. 이거 텍스트 파일의 유니코드로 인식을 해라. 그래서 유니코드 값으로 화면에 출력해줘라. 뭐 글자가 A면 A라고 B면 B라고 거기 이진수에 해당하는 그 값이 올 텐데 그게 도대체 그 MP3 파일의 이진수인지 아니면 JPEG 파일의 이진수인지 그 이진수인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받는 쪽에서. 이걸 텍스트로 인식해라.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걸 유니코드로서 인식해서 텍스트로 표시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헤더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올 텐데 데이터와 헤더의 사이에 이렇게 한 줄을 띄웁니다. 블랭크 라인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 드래그해서 저장해서 제출했잖아요. 그죠? 그 파일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 한 줄이 떼어 있죠. 그죠? 한 줄. 컨텐츠 타입 여기까지 나오고 한 줄 띄고 그 다음부터 실제 본문이 오죠. /html까지 이 파일의 내용이 바로 이 요청한 protocol.html 파일이다. 사이즈는 512바이트다. 이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받았어요. 클라이언트가 받고 클라이언트가 아무 일도 안 했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서버 쪽에서 커넥션 클로즈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션을 종료시켜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세션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웹 서비스 세션이.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사실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본 이 내용과 같으냐 다르냐 했을 때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 이 소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과 여기에 있는 이 블럭으로 잡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받아온 내용이나 내가 HTTP 접속해서 요청을 텍스트로 한 거나 똑같다. 잘 들여다보세요. 1:1 매칭이 되죠? 근데 어느 부분만 여기에서 데이터 부분 요 메시지 데이터 여기에서는 생략으로 했지만 중략했지만 이 전체 내용이 이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노트패드로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브라우저에서 받아온 것과 똑같다. 브라우저에서는 요것만 표시가 된 거고 요것만 그 실제로 브라우저 창에 보여주는 거지. 왜? 이게 진짜 데이터니까. 그러나 노트패드에 이게 온 거는 이건 내가 텔넷으로 접속한 이거는 실제로 어떤 게 온 거냐 이런 게 온 거죠. 이런 게 온 건데 이 부분은 헤더니까 브라우저 창에는 보이지 않고 이 본문 부분만 보였다 한 거예요. 이렇게 웹 서비스의 사례를 우리가 실제로 이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죠. 질문 있나요? 오케이.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